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10월 2주차 보고서입니다. 이번 주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큰 한 주였습니다. 10월 현재까지 코스피는 2.6%가 상승했고 코스닥은 0.8%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1.5%가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코스피는 25.7%가 하락했고 코스닥은 34.4%가 하락하였으며 제 계좌는 마이너스 9.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의 누적 실적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4.4%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5.6%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70.4%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별 평가금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57.4%의 수익률로 1억 3,209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였고 2021년에는 28%의 수익률로 1억 843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였으며 올해는 마이너스 9.9%로 5,054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현재까지 762만 원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워낙 요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서 하루 움직임이 1,000만 원 가까이 나기도 합니다. 그나마 제 종목들이 변동폭이 적은 종목들인데도 이 정도이니 코스닥을 주로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하루 5% 이상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투자금이 커질수록 변동성이 큰 것 자체도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더욱 분산하고 싶고 투자 성향도 보수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거래는 없었습니다. 몇 일 전 일진머티리얼즈가 롯데케미칼에 2조 7천억에 팔렸습니다. 지분 53.3%가 2조 7천억에 매각된 것인데요. 즉 일진머티리얼즈의 가치를 5조 정도로 쳐준 것입니다. 현재 일진머티리얼즈 시총은 2.6조 수준입니다. 개미들이 가진 일진머티리얼즈보다 지배주주가 보유한 일진머티리얼즈가 2배 비싼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힘없는 개미들도 보유한 주식 수만큼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튼 허재명 사장은 1조 후반대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될 예정입니다. 과연 처남인 박철환 전 상무가 금호석유에서도 쫓겨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움을 줄까요? 현재 금호석유의 시총은 4조이니 허재명 사장이 받을 현금은 금호석유 시총의 거의 40%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신영증권은 예전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사주 매입 목표도 다 채우지 않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했었는데요. 아마도 최근 주가가 많이 내려와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현재 보유 종목의 내년 예상 배당금은 총 3,828만 원입니다. 현재 보유 종목들의 시가 배당률은 평균 8.3%입니다. 세금을 제외하면 3,238만 원으로 매월 269만 원의 배당을 받는 셈이고 365일로 나누면 매일 88,000원의 배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하락장에는 배당금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금 금리가 5%인데 배당주를 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직도 예금보다 배당주를 투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의 PER 값은 9.68이고 코스닥의 PER 값은 22.43입니다. 코스닥은 PER 값으로 봤을 때 저평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코스피만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PER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PER은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로 번역하면 주가 수익 비율, 즉 주가와 순이익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시가총액이 1조인 회사가 1년에 1,000억을 벌면 1조 나누기 1,000억을 해서 나온 값인 12 이 기업의 PER이 됩니다. 한 주당 가격으로 계산해도 똑같습니다. 한 주당 가격이 만원인 회사가 1년에 한 주당 1,000원을 벌면 만원 나누기 1,000원 하면 나오는 값인 12 PER이 됩니다. 이 기업이 갑자기 이익이 폭등해서 한 주당 가격이 만원인 회사가 1년에 한 주당 2,000원을 벌면
PER 값은 10,000원 나누기 2,000원에서 나온 5가 됩니다. 즉, PER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돈은 잘 버는데 주가는 싼 상황임을 나타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코스피의 PER 값은 10이 안 됩니다. 즉, 내가 코스피라는 주식을 1억 원어치 매수하면 그 1억은 1년 동안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택을 사서 월세를 내주면 몇 퍼센트의 수익을 얻으시나요? 아마 5% 내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5%의 수익을 PER로 계산해 볼까요? 내가 1억짜리 주택을 샀는데 월세로 1년에 500만 원을 받으면 5%입니다. PER을 계산해 보면 1억 나누기 500만, 즉 22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5%의 이자를 주는 예금의 PER 값도 20입니다. 여러분은 PER이 20인 곳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PER이 10인 곳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시가총액이 1조짜리인 기업이 1년에 1,000억을 벌어서 500억은 곳간에 넣어두고 나머지 500억을 배당으로 지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시가 배당률은 5%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은 기업 전체 가격의 10%이지만 5%는 차곡차곡 잘 쌓아두고 5%를 배당을 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5%의 배당과 5%의 예금을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기업의 PER이 20인데 시가 배당률이 5%라는 소리는 벌어들인 모든 돈을 배당으로 주었다는 뜻입니다. PER이 20이라는 소리는 시가총액 1조짜리가 500억을 벌었다는 소리고 시가 배당률이 5%가 되기 위해서는 500억을 배당으로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PER이 20보다 큰 기업은 지속적으로 5%의 시가 배당률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배당을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을 배당률로 정렬한 리스트입니다. 시가 배당률이 거의 10% 전후이고 PER 값은 대부분 4를 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배당주들도 PER 값이 5도 안 되거나 5를 조금 넘는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편의점을 하나 인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총 5억의 인수를 했는데 인건비, 운영비 모두 지불하고 최종적으로 매년 1억을 벌어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편의점의 PER 값은 5입니다. 이 편의점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제 생각에는 꾸준히 1억을 벌어준다면 이 편의점 가격은 10억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가격이 10억이 되면 PER이 10인 것입니다. 즉, PER이 낮은 주식을 사게 되면 그 주식이 적정 PER로 회귀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주가의 상승도 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코스피의 평균적인 종목만 매수해도 연 10%의 수익을 달성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PER이 낮은 종목은 추가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전히 PER이 낮고 배당이 높은 주식이 5% 예금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저는 제가 매주 작성하는 투자 보고서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합산하여 대략 4억 8천만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당주를 평생 보유한다면 제 자산은 평생 동안 얼마나 불어날까요? 지금 현재 제가 보유한 종목의 평균 배당률은 8.2%입니다. 세금을 제외하면 6% 후반대입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배당률도 같이 치솟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받을 배당을 보수적으로 6%로 가정하고 계속해서 주가는 변동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년차에 2,880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될 것이고 자산은 5억이 넘게 됩니다. 배당금을 계속해서 다시 재투자했을 때를 가정해서 10년 동안 계산해 보겠습니다. 2년차에 5억 3,900만 원이 되고 4년차에 6억을 넘게 되며 7년차에 7억을 넘고 9년차에 8억을 넘게 됩니다. 이때면 제 나이는 50대 초반이 될 것입니다. 10년을 더 계산해 보겠습니다. 13년차에 10억을 달성하고 20년차에 15억을 넘게 됩니다.
이때쯤이면 1년 배당금이 8천만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제 나이는 이제 60대 초반이 되겠네요. 이때까지 배당금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재투자할 가능성은 없겠지만 계속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10년을 더 가보겠습니다. 23년 차가 되면 배당금이 1억을 넘게 되고 25년 차에는 주식 자산이 20억을 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배당률보다 배당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제 자산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가족 모두 ISA 계좌를 만들어서 만기를 최대한 길게 해서 분리과세의 혜택을 계속 가져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듯 합니다. 이제 제 나이는 70대 초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년을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32년 차에 주식 자산이 30억이 되었고 37년 차에 주식 자산이 40억이 되며 40년 차에는 거의 50억에 가까운 주식 자산이 되었습니다. 원금의 10배가 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뮬레이션은 추가로 투입한 현금 없이 지금 주식 자산만 계속해서 배당을 받는다고 가정한 결과인데 초반에 매년 현금이 추가로 투입될 경우라면 좀 더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의 상승이 있었다면 더욱 가파른 자산 증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주식은 평생 보유하는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주식이 올랐다고 해서 얼른 팔고 현금화해야만 수익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가치의 변동이 없다고 느껴서 안전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조금씩 자산을 갉아먹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가지고 있으면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냥 부동산 한 채일 뿐입니다.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되는 소모품이며 현금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산을 주식의 형태로 보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음식을 먹고 다양한 물건을 소비하는 이상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윤을 남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다음은 지난 10년간 아리랑고 배당주 ETF의 주가 변동 그래프입니다. 매년 4% 내외의 배당금이 현금으로 유출되었는데도 10년간 20%가량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분석한 표에서는 무려 40년 동안 주가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는데 만약 주가까지 이처럼 올랐다면 더욱 가파른 자산 상승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배당주에 골고루 분산 투자했다면 장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주가가 올라서 배당률이 낮아지면 어떡하냐고요? 주가가 오르면 그 자체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자산 가치를 보존해주는 가장 좋은 자산은 바로 주식입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좋다는 이야기이지 아무 주식이나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식을 골라야 할까요? 우리가 그 어느 기업을 확실히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어떤 기업도 절대로 100%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내부자도 그 기업의 현황을 완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배당주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은 아무 기업이나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순이익이 꾸준한 기업 중에서도 현금 흐름도 좋고 앞으로도 큰 투자가 필요 없이 꾸준히 돈을 잘 벌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만이 고배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장주를 찾더라도 배당주 중에서 찾으십시오. 우량주를 찾더라도 배당주 중에서 찾으십시오. 자산주를 찾더라도 배당주 중에서 찾으시고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더라도 배당주 중에서 찾으신다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최소한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안전마진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카카오뱅크에 우리 사주를 산 직원을 포함한 카카오뱅크 주주들의 한숨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상장 후 94,4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거의 80% 가까이 폭락했고 39,000원 공모가 대비로도 반토막을 넘어섰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상장 당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상한치까지 우리 사주를 청약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급락으로 직원 한 명당 평균 2억 6,500만 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랴부랴 자사주 매입과 대출 등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가치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청약을 하고 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해 7월 카카오뱅크 청약을 며칠 앞두고 카카오뱅크를 왜 청약하는지 모르겠다는 다소 공격적인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돈 잘 벌고 배당 잘 주는 JB금융지주를 사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카카오뱅크의 공모가는 터무니없이 높았습니다. 당시 카카오뱅크의 실적은 분기 500억 수준으로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약 2천억이라고 가정할 때 매년 꾸준히 성장한다고 기대하더라도 제가 생각한 적정 시총은 4조였습니다. 이것도 PER 값을 20배나 쳐주었을 때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공모가 기준으로 무려 20조의 시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유한타증권처럼 객관적인 분석을 한 증권사도 있었지만 돈에 눈이 먼 SK증권처럼 터무니없는 리포트를 내는 증권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카카오뱅크, 그리고 4대 금융지주, JB금융지주의 현재 위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현재 주가는 17,750원입니다. 아직도 시총은 8조 4,600억입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1,628억이고 올해 상반기 지배순이익은 1,238억입니다. 배당은 당연히 없고 PBR은 1.52배입니다. 4대 금융지주 중 시총이 비슷한 우리금융지주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2조 4천억 수준으로 카카오보다 15배 정도 많습니다. 지배순이익은 1조 7천억 수준으로 역시 14배나 많습니다. PBR은 0.31배로 자산가치도 5배나 차이가 나네요. 지금 말씀드린 비교는 카카오뱅크가 고평가를 받던 상장 당시를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진 현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직도 카카오뱅크는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익으로는 제 아무리 자사주를 매입해봤자 이미 불어난 시총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카카오뱅크의 공모에서 현재까지 보유 중이라면 반토막 이상 손해를 봤을 테지만 제가 추천한 대로 JB금융지주를 샀다면 719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수익권일 것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가지수가 계속 하락해 왔는데도 JB금융지주는 배당 덕분에 수익권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4대 금융지주 중 어떤 것을 샀더라도 거의 본전 수준일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위 기업들의 시총을 모두 1억으로 환산한 후 올해 상반기 지배순이익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숫자만 봐서는 안 보이던 것들도 그래프로 나타내면 눈에 더욱 잘 들어옵니다. 자, 카카오뱅크가 앞으로 2배 성장한다고 해도 아직도 신한지주의 수익성에 반도 안 됩니다. 카카오뱅크가 10배 성장해도 아직도 4대 금융지주의 수익보다 낮습니다. 어느 기업이 매년 20%씩 성장해도 2배 성장하기까지는 4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5배 성장하기까지는 9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카카오뱅크는 고평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평가라고 해서 주가가 꼭 오르는 것은 아니고 고평가라고 해서 주가가 꼭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카카오뱅크가 갑자기 주가가 2배, 3배 오를 수도 있겠지요. 그저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곳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다행인 점은 경영진이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업을 꾸준히 성장시키고 그 열매를 주주환원을 통해 배분하는 것뿐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앞으로 실적 성장과 주주환원으로 모든 우려를 불식시켜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 a build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가치 투자자는 타고나는가 만들어지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치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고통을 피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의 말은 싼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고 효과를 내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이다. 가치 투자는 후천적으로 좋아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가치 투자는 접하는 즉시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둘 중 하나다. 가치 투자는 우리의 DNA 속에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다. 하락장의 가치 투자는 방어 전략으로 유용한가? 아주 많은 투자자들이 가치 투자 전략을 결함이 없거나 약세장을 버틸 수 있는 전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키넬은 말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모두 팔고 나갔다는 것이다.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가치 투자자도 분석 기간의 30에서 40%에 이르는 기간은 시장을 하회하는 실적을 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방식은 이제는 적용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나는 그레이엄이 말한 3가지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주식시장의 미래에 적용되는 말이며 너무 분명한 말이다. 미래는 신만이 알고 있지만 신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지 않는다. 하이에크는 197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기념 강연에서 나는 틀릴 가능성이 있는 정밀한 지식을 실천하기보다는 많은 것이 확실하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어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맞는 지식을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 둘째,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레이엄은 일종의 완충장치인 안전마진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레이엄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전마진 외에도 분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말이다. 셋째, 현명한 투자자에서 그레이엄은 가치와 가격을 구분해 이를 비교하는 그의 기본적인 시각에 대해 말하고 있다. 증권은 시장 심리의 기초에 매매되는 단순한 종이 이상의 것이며 투자자는 사실 기업의 부분 소유자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한 증권에 내재 가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 널린 현금이 시총보다 싼 기업들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는가? 순현금이 시가총액보다 큰 기업들이 있다. 이런 기업은 사실상 마이너스 가격에 매수하는 셈이 된다. 다음 경우를 제외하면 그렇다. 예컨대 이 주식을 매수할 당시까지는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던 기업이 향후 몇 년에 걸쳐 큰 손실을 내고 그 결과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모두 고갈되어 버리는 경우다. 한국 시장의 경우에는 거버넌스 이슈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가치 투자자는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가? 가치 투자자들은 독립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따라서 2명의 가치 투자자가 있다고 해도 이들이 서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이들은 벤저민 그레이엄과 워런 버핏, 두 가치 투자 거장의 가르침을 자신에 맞게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나 그레이엄 추종자든 버핏 추종자든 혹은 우리 퍼스트 이글처럼 이 둘 모두를 추종하든 진정한 가치 투자자들은 그레이엄이 말한 것처럼 미래는 불확실하며 따라서 안전마진을 두어야 하고 미스터 마켓은 변덕스럽게 행동하며 기업에는 내재 가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 말한 것처럼 어떤 기업은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좋고 이런 복리 성장 기업들은 드물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야 하며 이들의 밸류에이션이 적절하면 투자해야 한다고 믿는다. 가치 투자는 왜 인기가 없는가? 그렇다면 가치 투자가 이렇게 타당하고 장기적으로 효과적인데 가치 투자자 수는 왜 그렇게 적은 것일까? 수십 년 동안 세쿼이아 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용한 빌로아는 20년 전 대략적으로 말해 그레이엄에서 버핏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가치 투자자를 포함해도 전문 투자자의 약 5%만이 진정한 가치 투자자라고 추산했다.
나는 지금도 진정한 가치 투자자는 5%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 밖 해외의 가치 투자자는 5%보다 훨씬 적다. 그렇다면 왜 가치 투자자는 이렇게 적은 것일까? 그 주된 이유는 심리적인 것에 있다. 가치 투자자는 장기 투자자다. 그레이엄이 말한 것처럼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개표기와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와 같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6개월에서 12개월의 시간지평을 갖는 데 비해 가치 투자자들의 시간지평은 5년 혹은 그 이상에 더 가깝다. 가치 투자자는 단기적으로 벤치마크 지수나 다른 투자자들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투자 컨설턴트들이 두려워하는 추적 오차를 가치 투자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가치 투자자는 자신이 이따금 벤치마크나 시장에 뒤처질 수 있음을 미리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에베이아르가 투자에 거시 매크로를 참고하는 이유, 버핏 멍거와 달리 금 투자를 하는 이유 등 기존의 가치 투자자라면 의아해할 만한 내용들 또한 담겨 있다. 장기간 투자 수익률을 통해 검증이 된 대가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프랑스 출신의 가치 투자자, 그리고 가치 투자 전략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승화시켜 전 세계 주식시장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26년간 누적 수익률 4,395%를 달성한 장마리 에베이아르의 이야기는 얇지만 큰 울림을 주는 책이다. 이 영상은 장마리 에베이아르의 가치 투자는 옳다라는 책을 읽고 서평을 작성해 주신 네이버 블로거 인상주의 님의 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영상 제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10월 3주차 보고서입니다. 10월 현재까지 코스피는 2.7%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0.3%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0.5%가 상승하였습니다. 22년 연간으로는 현재까지 코스피가 마이너스 25.7%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34.8%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 계좌는 마이너스 10.5%입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의 누적 실적을 보면 코스피는 4.4%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5.0%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68.5% 상승하였습니다. 연간 및 월별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는 57.4%의 수익을 올렸고 2021년에는 28.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10월 현재는 265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현재까지 마이너스 10.9%로 5,550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플러스로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재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거래는 없었습니다. 주가는 종목별로 매일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업의 가치가 요동치는 것 같지만 실제 기업은 매일 꾸준히 똑같은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을 하고 공장은 바삐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금호석유는 3분기 순이익이 많이 감소한 2천억대로 예상되지만 분기 2천억의 이익은 사실 하루에 20억을 벌고 있는 셈이니 대단한 숫자입니다. 시가총액이 4조도 안 되는 회사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으니 주가는 지지부진하지만 큰 걱정은 없습니다. 사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적자를 내지 않는 것도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라는지, 인플레와 금리 인상이 얼마가 될 거라는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등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것보다 확실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홀짝 게임을 해서 맞추면 1,000만 원을 받고 틀리면 1,000만 원을 내는 게임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만원짜리 지폐를 5,000원에 파는 곳을 찾아 돌아다닐 것입니다. 만원짜리 지폐를 5,000원에 사면 100%의 확률로 5,000원을 버는 것입니다. 이런 게임을 1,000번을 반복해서 할 것입니다. 여기서 1,000만 원은 몰빵 투자를 말하고 만원은 분산 투자를 말합니다.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널려 있습니다. 단지 10,000원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를 뿐입니다. 기업이 가진 부동산이 1조인데 2천억에 팔리는 기업도 있고 1년에 1조를 벌어들이는 기업이 4조에 팔리는 기업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금리 25%의 예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은 여기에 추가로 박앤세일까지 해줍니다. 우선주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10,000원짜리 지폐를 5,000원에 파는 것도 모자라 2,500원에 박앤세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찾으면 사자마자 돈을 번 기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하락하는 주식시장을 보면서 괴로워하십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주식이 하락하는 날이면 기분도 우울해집니다. 지금이라도 팔까요? 라고 물어보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가진 주식이 오르지 않으면 평생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을 생각이지만 사람마다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르니까요. 제가 투자한 기업 중에서는 제 기대와 다르게 망가져가는 기업도 생기겠지만 수십 개 종목을 골고루 분산해 놓았으니 한두 개가 망가져도 여전히 저는 평균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10,000원짜리 기업을 2,500원에 샀으니까요. 저도 15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적자만 내고 있는 바이오 기업에 투자해서 운 좋게 돈도 벌어보기도 했고 매년 적자를 내면서 주식만 찍어내는 기업에 투자해서 손실을 보기도 했으며 상한가 종목, 정치 테마주, 단타를 연구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런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는 것을 깨닫고 워렌 버핏, 벤저민 그레이엄, 피터 린치 등 가치투자 대가들의 서적과 경험담을 들으면서 이런 투자관을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아직도 2차전지가 좋다더라, 바이오가 좋다더라, 메타버스가 어떻다더라, 이런 뜬 구름 잡는 뉴스에 따라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주변에 제 투자 방식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식에 대해 물어보면 그냥 배당주 조금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차피 대화가 안 통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는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고 안전마진을 고려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가치 투자자가 드문 것 같습니다. TQQQ와 SQQQ를 좋아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손절가를 그어가며 방송하는 의미 없는 주식방송과 모든 종목의 매수 의견을 내는 애널리스트들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유 중인 종목으로부터 내년에 받을 배당은 3,828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세금을 제외하면 3,238만원입니다. 매월 269만원의 배당을 받는 셈이고 매일 88,000원의 배당을 받는 셈입니다. 사실 세금은 일괄적으로 15.4%로 계산했지만 ISA 계좌에서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첫 배당이 예상되는 종목도 있어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년에는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어 배당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위 수치에서 약간 적은 수준이 아닐까 예측해 봅니다. 대략적으로 내년에는 세금을 제외하고 3천만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오늘은 국내 분기 배당주 중에서 22년 상반기 실적을 고려한 저평가 종목 5종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국내에는 미국과 달리 분기 배당을 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주주친화적으로 반기 배당과 분기 배당을 하는 종목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몇 안 되는 종목이지만 그 중에서도 22년 상반기 실적과 PBR, 그리고 배당률을 고려하여 제가 선정한 5종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10월 23일 기준 종가는 52,000원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최근 1년간 매 분기 세전 361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연 배당률은 2.8%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본주와 우선주를 합한 시총은 376조 5,900억입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28조 2,184억이고 올해 상반기 지배순이익은 22조 836억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한 PER 값은 8.5이고 PBR 값은 1.11입니다. 코스피 평균보다 약간 저렴한 정도 수준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24만 9천원입니다. 먼저 배당금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작년 3분기와 4분기에는 주당 세전 5천원씩을 배당하였고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4천원씩을 배당하였습니다. 최근 1년간 배당률은 7.2% 수준입니다. 시총은 21조 582억이고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4조 3,558억 원, 올해 상반기 지배순이익은 3조 3천억 원으로 PER 값은 3.2에 불과합니다. PBR도 0.35로 정말 저렴한 수준까지 내려왔네요. 세 번째 추천하는 분기 배당주는 신한지주입니다. 현재 주가는 36,530원입니다. 작년 3분기에는 260원을 배당하였고 작년 4분기에는 1,400원을 배당하였습니다. 올해에는 4분기 400원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의 배당률은 6.8%입니다. 현재 시총은 18조 6,452억이고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3조 6,552억 원, 올해 상반기 지배순이익은 2조 7,208억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PER 값은 3.4이고 PBR은 0.41배로 다른 금융주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까지 발표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신한지주입니다. 네 번째 추천 분기 배당주는 KB금융입니다. KB금융은 분기 배당을 주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4분기에는 2,190원을 배당하였고 올해는 매 분기 500원씩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배당률은 6.9%입니다. 시총은 18조 8,093억이고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3조 5,020억, 올해 상반기 지배순이익은 2조 7,566억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PER 값은 3.4배 밖에 되지 않습니다. PBR도 0.38배 수준입니다. 금융주들이 금리 인상기에 훌륭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대출 부실화 우려를 걱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대 금융지주 정도라면 대손 충당금도 많이 쌓아두고 있고 과도한 우려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금융주들이 현재 노출된 위험에도 불구하고 워낙 수익도 좋고 저렴하기 때문에 작은 비중으로라도 가져가 볼 만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추천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명한 고배당주 종목입니다. 현재 주가는 49,600원이고 작년 3분기에 500원, 작년 연말 기준으로 1,660원, 올해는 매 분기 세전 83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시총은 10조 8,541억이고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8,920억, 올해 상반기 지배순이익은 4,652억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PER 값은 11.7입니다. PBR은 0.95입니다. 이 정도 수치는 코스피 평균적인 수치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 저렴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민 대부분 누구나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수익이 매우 안정적인 통신기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종목을 한 종목당 1,000만원씩 매수했다고 가정하고 최근 1년간의 배당금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연간 배당금은 세전 314만원 수준으로 시가 배당률로는 6.28% 수준입니다. 분기별로는 40만원에서 140만원대 사이의 배당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각 종목당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곱하기 10을 해주면 됩니다. 총 5억을 투자할 경우 연간 세전으로 3,140만원을 받았을 듯 합니다. 반도체, 철강, 금융지주, 통신업종으로 골고루 분산도 잘 되어 있네요. 분기 배당의 장점은 3달에 한 번씩 배당을 받으면서 지겨운 가치 투자의 길에 활력소가 된다는 점과 배당금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획적인 소비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분기 배당금을 받게 되면
연간 배당금을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자 대상에 가까우신 분들은 연초의 예상보다 큰 배당으로 뜻하지 않게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예측 오류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주식시장도 미국처럼 많은 기업들이 분기배당으로 전환해서 분기배당이 기본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